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게 사모펀드를 소개한 사람은 조 후보자의 오촌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오촌 친척의 명함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총괄 대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펀드와 채권 소송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구체적 해명 없이 정책 검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만 말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부부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검증 내용 잠시 후 집중 보도합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이틀 전 자수하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제발로 찾아갔지만 경찰이 인근 경찰서로 가라며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마터면 잔인한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비좁은 쪽방 여인숙에서 불이 나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근근히 살던 극빈층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일본 오토바이 수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쇠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용어도 생소한 사모펀드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98명의 재산 공개 내역안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가 유일했습니다. 그것도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죠. 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금융 전문가인 자신의 오촌 조카에게서 사모펀드를 추천받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먼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5억 원 사모펀드를 소개한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조 후보자의 오촌 친척 조모 씨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MOU 체결식에서 조 씨가 운용사를 대표해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조 씨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조 후보자 가족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오촌 친척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모 씨가 포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다른 펀드 MOU 체결에만 관여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조 씨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조 씨에게 투자처를 물어봤고 펀드를 소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 후보자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부인이 알아서 했다는 해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은 오촌 조카가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채널A와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오촌 조카의 명함을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10억 원 돈을 직접 굴리는 회사의 총괄 대표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5, 6월경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 원을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로고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펀드를 소개했다는 오촌 조 씨의 이름 앞에는 총괄 대표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명함에는 대표로 찍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오촌 조 씨일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앞서 이 운용사 대표는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IT 컨설팅 전문업체를 운영하다 주식 투자 전문가로 전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관련 책을 썼고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최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친은 건설업을 하다가 중학교를 인수해 경영했죠. 3년 전 부친이 사망한 뒤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는데 조국 후보자는 12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갚은 것 단돈 6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논란이 된 10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그 시점이
비탄감이 확정된 뒤 정확하게 열흘 뒤였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90년대 중후반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3년간 19억 원밖에 갚지 못해 채무는 이자 포함 4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부친의 사망으로 이 빚은 후보자와 모친, 동생에게 넘겨졌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채무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모친에게 18억 원을, 후보자 형제에게 각각 12억 원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도 실제 갚아야 할 돈은 1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을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친이 죽기 전 남긴 재산이 21원이라 이 돈을 가족이 나눠 가지면 후보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6원에 불과합니다. 12억 원의 채무 가운데 6원만 갚으면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놓고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의무를 덜어낸 이 재판 당시 후보자는 민정수석 신분이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재판이 끝나고 열흘 뒤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가족 사이의 돈의 흐름, 상당 부분이 조국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 법인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채가 한 100억 원쯤 되는데 창원에 있는 이 학교 법인을 유승진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집안이 1985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 법인으로 전교생 240여 명 규모의 중학교입니다. 한때 후보자도 이사를 지낸 적이 있고 현재는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 부인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남은 올해 3월까지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학교 살림을 챙겼습니다. 원래 행정실장 조국 수석의 처남이셨다고 하던데 올해 3월에 퇴임하시고. 도심에 있던 학교는 후보자의 부친이 아파트 건설사의 부지를 팔면서 현재 자리로 왔습니다. 원래 학교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1998년 그 부지를 팔고 이렇게 산 중턱으로 옮겼습니다.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를 조 후보자 동생이 맡았는데 이때 학교 법인은 16억여 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서 공사 대금은 이자 등이 붙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학교 자산은 127억 원인데 채무가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이 진 빚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학법인은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어 빚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학법인이 청산되면 빚을 모두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학교 법인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단을 팔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 관련 소식입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옛 부인 이름으로 된 곳이죠. 이 빌라의 매입 비용을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대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돈을 댔습니다. 자, 이쪽 관계자 쪽에서는 보도한 대로 그 사준 것이 맞고 또 사준 것은 이혼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부산 해운대 빌라 구입자금 2억 7천만 원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A4 4장 분량의 호소문에서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부인했습니다. 당초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빌라를 사줄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사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게 동생 전 부인의 설명입니다. 결혼할 때 이혼을 갖다가
할매 이름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할매는 제 장면을 있는데 그것도 자랑하면 뭐 연락 오고 하다 그랬었거든요. 이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한 건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체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동생 전 부인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세 사람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짚어볼 사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조 후보자는 청와대를 떠난 직후 서울대에 복직했죠. 장관이 되면 다시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서울대에서 월급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교 내 일각에서 폴리페서 비판이 거세자 자신의 참여는 안가주망, 즉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방학과 신상정비 등의 이유로 학교 사무실엔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월급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난 17일 8월분 봉급이 일괄적으로 지급됐다면서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봉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8월 월급이 전체가 17일에 나오고요. 이번달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재직자니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중 월급도 알뜰히 챙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휴직 없이 교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 후보자는 아직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수많은 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글이 청문회를 앞두고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교수 시절 올린 SNS입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며 장학제도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성적보다는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적이 낮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유급을 당했지만 매 학기 200만 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딸의 지도교수였던 A씨가 설립한 개인 장학회입니다. 학생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저희 힘들게 해서 대학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만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조 후보자 측은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 장학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국립병원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을 한다.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입니다. 무리하게 뇌수술을 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뇌사 환자에게도 뇌수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70대 뇌출혈 환자가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 실려온 날은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은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로 뇌사가 의심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A씨는 뇌를 드러내는 개두술을 강행했고 그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의사 A씨의 무리한 뇌수술 사례들을 제보받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양정태 고문 변호사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뇌사 환자를 수술했다는 것은 수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즉 죽은 사람을 수술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A 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사 환자에게는 장기의식을 권하지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A씨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실적 내지는 본인이 어떻게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변호사는 뇌사 환자 수술을 포함한 A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이 38건이라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뇌수술 환자 측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몰랐다며 신고 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문제의 이 의사, 뇌수술을 29분 만에 끝내는 등 날림 수술을 한 정황도 공익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수술 당일 사망한 환자도 여럿입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 의사 A씨가 지난해 11월 집도한 76살 뇌출혈 환자, 그리고 2016년 85살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 시간은 각각 38분과 29분이었습니다. 한 명은 수술 당일, 다른 한 명은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림 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21건입니다. 문제가 된 경우에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는 2, 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리 수술 의심 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가 70%를 넘긴다는 겁니다. 공익제보에는 A 의사의 뇌수술 횟수는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A씨의 구체적인 수술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엠넷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휴대전화에서 조작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조작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습니다. 프로듀스 X 제작사인 CJ E&M의 제작진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문제의 녹음 파일에는 투표 조작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연 당시 1위부터 20위 사이 득표수가 모두 7,494.442의 배수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조작 논란이 휩싸인 이번 시즌뿐 아니라 해당 녹음 파일에는 다른 시즌에 대한 조작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CJ E&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외에 제작진 주거지 등까지 포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프로듀스 제작진을 소환 조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집계 순위와 다른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발표해 CJ E&M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청자 260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작사인 CJ E&M도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투표 결과를 공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죠. 확인을 해보았더니 외벽에 붙은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틈새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뛰쳐나온 겁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외벽에 붙은 정화조 배기 구조물이 떨어지며 15cm가량 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주민 92명을 경로당과 주변 교회로 대피시켰습니다. 신발 신고 막 그 길로 그냥 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입에 사람이 다 몰려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밤에 못 들어가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현장에선 지금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외벽과 구조물을 연결하는 철물 4개가 모두 끊어지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외부에 안전 가시선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층별로 철거 후에 크레인으로 이동 조치할 것입니다. 건물 본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났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놀라서 저는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있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 있는 상황이에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당분간 주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관광의 도시 제주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이 제주시에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선 거죠. 홍진우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립장 정문은 붉은 머리띠를 한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며 주민들이 매립장을 봉쇄한 겁니다. criminal을 해결하라! 지난 1992년 조성된 이 매립지는 당초 2011년까지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주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세 차례나 연장한 끝에 오는 2021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쓰레기 처리 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제주시가 매립지 운영을 2년 더 늘리자고 약속을 번복했고 주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연장을 해왔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제주시는 주민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19개 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하루 150톤. 이곳 매립지 외에는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전주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며 살아가던 극빈층 노인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여인숙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4시쯤. 빵빵 소리가 나요. 잠을 자는데 소방차가 한 대, 두 대씩 이제 와요. 여기가 저어서 이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꺼졌습니다. 지은 지 48년이 된 낡은 목조주택인데다 주변에 쌓아둔 폐지와 고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물 안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재에 아주 취약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현장에 동원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화재가 난 여인숙은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고 일부는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불로 82살 김모 씨와 76살 태모 씨,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폐지나 고물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고 6.6제곱미터 크기의 쪽방에서 장기 투숙을 해왔습니다. 왜 안타깝지? 이렇게 막 집에서 살라고 아침에나도 말을 못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것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흑염소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6마리가 로드킬 당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의문의 흑염소떼 어디서 왔을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서 소방대원이 검은색 물체를 치우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타났다 차에 치인 흑염소 사체입니다. 흑염소 수십 마리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신고는 20에서 30마리라고는 했는데 일부 차에 치인 거는 있고 구조대분들이 마취총으로 포획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요. 경찰은 흑염소떼가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매립지에서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흑염소떼가 자주 목격된 인천공항고속도로 근처 매립지입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 머리 높이의 울타리가 있지만 염소들은 쉽게 뛰어넘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수년 전부터 염소떼가 목격됐지만 주인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개체수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요. 원래 염소를 키우게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이 안 된 상태였어요. 같은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시 넘을 수 있어도 저희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 옆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비용이나 관리가 만만치 않아 당분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가슴 성형에 보형물을 사용했다가 희귀암에 걸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죠. 국내 시술 환자들이 미국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가슴 성형이나 재건 수술을 할 때 쓰는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24일 희귀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한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회수 조치가 진행되던 지난 16일 40대 여성이 희귀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년 전 가슴 확대술을 받았다가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린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보형물을 시술받은 국내 환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입이 허가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만 개 이상이 유통됐지만 몇 명이 시술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2,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고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전과 부작용이 적은 걸로 좀 해달라 했더니 이걸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배신감이 사실 큰 부분이 결함으로 인한 그 피해자들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식약처는 희귀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환자 보호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오토바이 4대가 쇠망치에 부서졌습니다. 오토바이 수입협회가 일본 브랜드의 오토바이는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면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똑똑히 보기 바란다. 아베는 보거라. 오토바이를 쇠몽둥이로 내려치고 발로 넘어뜨립니다. 쇠망치까지 동원해 부수기까지 합니다. 오토바이 상점이 밀집한 서울 퇴계로 5가에서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일본 브랜드 수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1,400만 원을 들여 일본 브랜드 오토바이 4대를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이 끝날 때까지 일본 회사의 이륜차 오토바이 수입 자체 판매를 거부한다. 이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수입 오토바이 환경 인증 업무 중단도 선언했습니다. 소매상들은 당장 매출이 걱정되지만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한 10명이면은 한 7, 8명이 거의 일제 차지해요. 역량이 좀 있기야 있지만 지금 아베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나라가. 그걸 우리가 따라가서 해야지. 이미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76.3% 떨어진 상황. 수입협회와 소매상들의 불매운동 동참으로 판매량 급감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광복절 촛불 집회를 두고 억지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어제 일본 후지 TV는 한국의 광복절 촛불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로 나온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 대신이 억지로 반일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출된 집회로 보인다며 사실상 폄하 발언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민당 삼선 참의원인 사토는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한 야당 의원을 주먹으로 때렸고 독도를 조사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엔 어김없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고 과도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혐한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혐한 방치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외교부가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의 경제 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생긴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흘려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죠. 홍콩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반중 메시지가 담긴 빵을 사 먹는 운동도 퍼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 손님이 상자째로 월병 수십 개를 구매합니다. 홍콩 시위자들 사이에서 일명 성지로 유명한 중국 전통빵 월병을 파는 가게입니다. 홍콩 시민들이여 끝까지 싸우자고 적힌 월병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곳 빵집에서 구입한 월병 등을 시위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真係代表到我哋嘅心聲，反映下俾大家知道。我覺得即係好似我哋中國人中秋節一樣咯，攝張紙仔喺裏邊做革命。 빵집이 내놓는 메시지도 다양합니다. 시위 지지를 표명하는 글에서 홍콩 정부와 경찰을 비꼬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Free week， 直到 free week，I think is 8,000。除咗月餅之外，其實其他我哋都有做咯，即係曲奇啊。 麵包嗰啲我哋都有做咯。 빵집의 폭발적인 인기에 중국 본토인들은 보복전까지 펴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만드는 빵을 사 먹자고 SNS에 동료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 노래는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만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곡입니다. 공항, 거리 등 시위 현장 곳곳에서 불려지는 이 노래는 현재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색조차 불가능하게 금지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홍콩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장기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들었습니다. 애플의 경쟁력이 삼성전자에게 밀리는 이유가 관세 때문이라고 애플 CEO가 주장하자 일리 있다고 동조한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애플 CEO 팀 쿡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트럼프 대통령. I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Tim Cook.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im Cook. And Tim was talking to me about tariffs. 이 자리에서 팀 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삼성전자에만 유리하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주요 제품에는 올해 연말부터 10%가량 관세가 더 붙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130만 원 가량인 최신 아이폰은 $100 가량 더 비싸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의 주장에 동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and I thought he made a very compelling argument, so I'm thinking about it.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미국 수출 문턱을 높이는 등 불리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팔리는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 3분의 1을 공급하는 경기 안성 물류센터입니다. 지난달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봉쇄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한노총 소속 트럭 기사들이 출입로를 막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신선식품 물류센터로 통하는 진출입로 입구를 대형 트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트럭 뒤로도 촘촘히 세워놓은 냉장 트럭이 가득합니다. 한노총 소속 배송 트럭 기사들이 물류센터 진출입로 봉쇄에 들어간 건 어젯밤 10시쯤. 이들은 지난달 물류센터를 봉쇄했던 민노총 화물연대가 홈플러스 측의 비화물연대 기사의 일감을 끊게 하는 등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균등한 대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기사들은 자기네들만이 좀 더 많은 특혜를 받고 특권을 바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물류센터가 봉쇄당한 홈플러스는 식품 배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홈플러스 신선식품 물류센터 아닙니다. 이 물품들이 오늘 하루 전국 100여 곳의 매장에 출고됐어야 할 신선식품들이지만 점거농성에 막혀 이렇게 쌓여만 있는 실정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선식품 폐기나 납품 차질로 인한 손해가 하루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류센터 봉쇄가 장기화되면 채소나 과일 등을 중심으로 매장 진열대가 비는 사태가 벌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주 도심 한복판에선 투쟁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아슬아슬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크레인줄에 묶여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에 달린 스피커에선 투쟁가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공 시위 중인 전국 건설인 노조가 증거입니다. 10분간 대상 소음이 85데시벨로 4시간 동안 소음 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차량에 노조 간부 한 명이 타고 있어 소방당국은 추락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많은 비가 내리는데도 공사를 강행해 크레인이 넘어졌다며 공사를 발주한 제주도청과 업체를 상대로 사고 수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제주도심 한가운데인 시위 현장 주위로는 호텔과 아파트가 많아 새벽부터 수백 명의 주민이 잠을 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에도 신고가 200건 넘게 들어와 한때 통화가 마비됐습니다. 이놈의 사람들 진짜 아침에 다 잠 못 자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폐지. 그래가지고 야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소음 중지 명령에 따라 확성기 사용은 중단됐지만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안한 고공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취미용으로도 드론 많이 구입하시죠? 성능이 천차만별이라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농약을 살포하고 레이싱을 즐기고 해난 구조의 택배까지 드론은 이제 우리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드론 활용 시장은 3년 새 2배로 성장해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구입하는 취미용 드론 13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시킨 다음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뜬 시간을 측정해보니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비행 시간뿐 아닙니다. 공중에서 일정 고도로 떠있는 정지 비행 능력은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최대 10배 차이가 났고 2개 제품은 배터리 수명이 기준치에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성능 차이가 큰 만큼 사전에 성능을 확인한 뒤 사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비행 성능과 주요 보유 기능에 따라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외용으로 사용할 때는 위성 항법 장치, GPS가 연결돼 고도 조절과 자동 복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한국의 소리 어떤 것일까요? 새로 단장한 국악박물관에서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물을 갈기 위해 맷돌을 가는 소리, 빨래를 빼기 위해 다듬이질하는 소리, 파도에 맹돌이 구르는 소리와 바람이 연주하는 풍경 소리까지 국악박물관이 소리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야금 줄을 만지자 가락이 흘러나오고 북소리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에 사용됐던 악기 편종입니다. 이렇게 직접 쳐볼 수 있는 곳은 이곳 국악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전시실 7곳에 전시된 소리만 120여 가지. 1차원적인 전시에서 벗어나서 보는 전시에서 듣는 전시로 또 체험하는 전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종묘 재래악 등 전통음악 연주를 실황중계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한국의 소리를 들려줄 국악박물관은 내일부터 일반에 문을 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우리은행이나 K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8천억 원 넘게 판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흔히 DLS로 부르는 것인데요.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샀는데 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60대 남성. 5월 평소 거래하는 은행원의 권유로 DLS라는 파생상품에 5억 원가량의 노후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투자금은 반토막 났습니다. DLS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금융권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생깁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계의 금리가 요동치면서 DLS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투자 많이 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연체자금 자금을 이렇게 사기를 쳐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파생상품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3,600여 명이 계약했는데 판매액이 8,224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S는 이미 원금을 다 날렸고 하나은행은 반토막이 난 상황. 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중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정 추구형 투자자들한테 초고위험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문이 커지자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특별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 200마리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됐습니다. 방사된 금개구리는 충남 아산시에서 포획한 성체 20마리를 자연 번식으로 증식한 겁니다. 아침엔 선선하다 싶었는데 낮엔 여전히 8월답게 덥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더 더워집니다. 이에 따라서 서쪽 지방의 폭염특보가 보시는 것처럼 확대됐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경남 해안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영남에는 최고 80mm의 큰 비가 집중되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앞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3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지만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올 수 있는데요. 가방에 작은 우산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재테크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재테크가 논란이죠. 재테크의 이름은 달라도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한 때가 청와대 현직 시절이었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뛰어넘는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고 계약한 겁니다. 여기에 아내가 알아서 했을 뿐 난 몰랐다고 설명한 것까지 빼닮았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